안녕하십니까. 정치 읽어주는 남자 이내훈입니다. 오늘은 왜 엘리트들은 보수가 많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딱히 통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또래 비해서는 짧지 않은 정치 경험을 했는데 그 활동 경험에서 좀 느낀 바입니다. 의사, 변호사 이런 좀 사자 들어가는 분들은 보수 성향이라기보다는 진보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요. 반면에 소설가, 예술가 이런 분들 중에는 확실히 좀 진보 성향의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만나본 사람 중에는 변호사분들은 확실히 보수 쪽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뭐 지금 사실 국민의힘을 봐도 천하람 그 후보님도 변호사고, 그리고 뭐 신인규 그 상금 부대변인님도 변호사잖아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청년들을 보면은 뭐 기업인 출신도 있지만은 뭐 유명 유튜버도 있고 그렇게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얘기는 데이터에 근거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겪은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자기가 살아온 인생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84년생인데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종북, 빨갱이 이런 얘기들은 사실 다 언론이나 그 TV 매체 이런 거를 통해서 접하지 실질적인 위협을 겪은 세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세대 중에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 중에는 보수 성향의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 상승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게 왜 그런가 살펴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경쟁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그걸 쟁취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들 경쟁을 겪어봤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제 성취를 얻을 가능성이 그 여건이 생기는 거긴 한데 그 노력을 한다고 또 반드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다를 수도 있고 안타깝게 커트라인에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력을 하는 거는 이미 기본이고 그게 깔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약간 편법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는 거죠. 이번에 조민 씨는 보수 사람이 아닌데 뭐 최근에 터진 사건처럼 뭐 이력서나 고등학생이 논문 쓰는 요즘 고등학생도 논문을 쓰나 봐요. 근데 아무튼 경력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부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쓰려고 해서 아무튼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그 굉장한 노력이 없이는 그 허위 경력도 결국에는 금방 드러나잖아요. 하지만 그런 약간의 꼼수까지 합쳐져서 결국 원하는 걸 쟁취하면 물론 성공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성공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쟁이 너무나 만연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식 가족이 그렇게 이제 조민 씨의 그 성적이 그 뻥튀기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한 검찰의 수사 아니냐라고 계속 말하는 부분도 아니 저기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굳이 조국만 잡아가지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누르냐 이 주장이잖아요. 민정수석이고 법무부 장관이면은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좀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이고 그 전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경쟁과 성취를 얻어낸 사람들에 좀 더 많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게 일어났잖아요. 8.15 해방이 된 직후부터 같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조차도 미국파냐 아니면 러시아파냐 해가지고 이제 갈라졌잖아요. 주도권을 어느 쪽이 가져갈 건가. 거기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때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 체제와 미국의 힘을 등에 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안착을 시켰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부로까지 떠받들여지는 건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비판받는 부분이 이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짓들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깎아내려지는 거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이승만 씨도 남북 연합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그 주장을 물리치고 어쨌든 남쪽만의 정부라도 세워서 대비를 해야 된다를 현실화를 시켰고 편법이든 뭐든 막말을 하자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튼 현실화 그거를 목적 달성을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선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때 이제 이승만이 그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으면은 정말로 정말 극단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북한의 주민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맥락부터 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역시 윤보선 대통령
사실 그때는 이제 그 참의원, 민의원 해가지고 양원제를 도입하려고 하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윤보선 대통령하고 장면 부통령하고 권력 다툼 때문에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틈을 타서, 그래서 양원제를 도입하려고 했었던, 그때는 이제 의원 내각제로 갈 뻔했는데 니네 왜 정치 똑바로 안 하냐 하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의원 내각제가 아닌 강력한 이제 그 국가 재건 최고회의라 그러나요? 박정희가 의장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5차례에 걸쳐서 실행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사실은 그 장면 내각에서 다 계획은 다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계획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정권을 쥔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제 추진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딴지나 그런 것들을 눌렀고, 그리고 당시 그때가 전쟁의 참상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휴전 상태인 게 그때는 더 위협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도 뭐 지금도 있지만은 공작 활동들이 있지만은 그때는 더 심했잖아요. 막 그때는 진짜로 막 넘어와서 막 서로 막 총 쏘고 막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강력한 리더십에 이의 제기하는 거는 다 빨갱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거다.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도 높지 않았고 또 행정 시스템도 되게 미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군대식으로 때로는 잔혹하게 좀 진압을 하면서까지 하다 보니까 그 야당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민주화로 귀결되는 거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나 그 강력한 권한을 잡고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뭉치게 되는 겁니다. 일단 대동단결 해가지고 민주화를 원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를 공격하고 싶은 사람이든 하나의 좀 이렇게 좀 그 세력이 뭉쳐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행동도 따지고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한 뭐 편법을 가리지 않는 추진력인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그 경쟁에 노출돼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좀 일부 공감을 얻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것들이 역사적인 판단을 그렇게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그 계보의 정치 세력을 이제 지지를 하게 되는 거죠. 어제도 또 북한이 ICBM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도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은 뭐 빵빵 터트려주기 때문에, 보수는 그런 현실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일본에서 차관을 빌려오고 또 이제 배상금을 받아서 이제 경제 개발을 시킨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오토바이도 효성하고 대림이 유명했는데, 효성 오토바이는 아예 간판에 효성 스즈키 이렇게 써져 있었고, 대림은 대림 혼다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그 엔진 핵심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이제 들여와가지고 처음에는 일본 엔진을 들여와서 나머지를 우리나라에서 제작해서 팔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술 협력 맺어서 자체 개발했는데 그 브랜드는 그대로 갔던 거죠. 그리고 현대도 미쯔비시에서 많이 기술 협찬, 뭐 엔진도 미쯔비시 엔진 가져와서 나머지 붙여서 팔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과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 말인즉슨 그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도 일본과 협력해서 이제 기업을 키우신 분들이 경제도 같이 키운 거거든요. 소위 이제 그 친일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많냐? 보수 정치인, 이제 보수 지지자 층들 중에 많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이제 친일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못 살게 군 게 아니고, 현실주의자로서 이제 먹고 살고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따지고 보면 이제 지나간 일인데, 친일파 그 프레임이 왜 계속 생기냐면은, 일본은 이제 그 굉장히 그 보수적인 정치거든요. 정말 그 지역구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막 2세, 3세들이 다 물려받으면서, 지역구 물려받으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이제 일본의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개화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정말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직전에까지 정말 동아시아에서 가장 기술 발전이 그 빨랐을 때,
그때에 대한 어떤 향수랑 프라이드가 있는 거거든요. 우길기도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익들이 좋아하는 마크인데, 일본의 우익들이 이제 자기들 이제 표 모으고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일본 그 옛날 과거의 영광을 이렇게 향수를 계속 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일본도 굉장히 초고령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정부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안 하고 니네가 약해서 그랬던 게 아니냐. 우리는 동아시아를 발전시키려고 했다라는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뭐 이미 지나간 일이고 계속 일본과도 기술 협력을 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제 역사적이나 민족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쁜 거죠. 경제고 기술이고 다 떠나가지고 일제 침략 때문에 우리나라 무고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고 끌려가고 수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실을 다 무시하고 이제 자기들 영광만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거에 대한 적개심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게 바로 친일 프레임입니다. 일본도 욕하면서 일본에 그때 협력해서 부역했던 놈들도 다 이제 나쁜 놈들이다 라는 감정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왜냐?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 이웃 혹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적인 그 아픔이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거예요. 깊고 경제개발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현실주의자들은 이렇게 일본과 협력해서 경제도 부흥시키고 자기 재산도 많이 늘려놨고 했는데 어떤 그런 민족주의만을 앞세워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때 과거의 공산주의는 정말 뺏어서 나누자 국가가 다 통제하자 이런 이념이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자들을 경멸하고 일본과 친했던 현실주의자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그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게 그 역동적인 정치의 흐름 속에서 보수주의로 이제 귀결이 된 거죠. 박정희 대통령도 옛날에 그 교사였지 않습니까? 교사였다가 또 만주군 장교였다가, 그러니까 그게 아마 독립군 토벌 장교인가 일제시대였으니까 일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제국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적이고, 그거는 이제 바로 항일운동 투사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고, 중국 이런 외세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랬던 거죠. 그런 지극히 현실주의자인 상황에서 그게 단순히 치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튼 군사기술을 알고 그리고 공무를 알고 그런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일제시대 때 그 행정을 했던 행정이나 혹은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개화 후에 우리나라에 비록 이제 미군정이 들어왔지만, 미군정은 또 그 일본하고 그 싸운 직후였지만, 오히려 이제 동아시아의 안보 전략으로서 일본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일제시대 때 이제 국무를 담당했던 한국인 그런 소위 말하는 친일파 그런 사람들도 친일에 관계없이 다 등용을 해서 자리를 주고 아무튼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했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결국에는 소장까지 올라가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성공을 시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일본의 기술 협력 또는 일본과 친해가지고 재산을 형성했던 현실주의자들이 그 재산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어떤 집중을 했던 거고 계속해서 북한에서 이제 뭐 간첩 보내고 뭐 미사일 쏘고 막 이러니까 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재산을 지켜야 되고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지켜야 되고 해가지고 보수주의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보수에서는 정말 최고의 미덕이 단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어떤 당무 개입이나 아니면은 이런 인선 같은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이유가 아무튼 보수는 그 북한의 위협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 세력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민주적인 토론이나 절차, 가치 이런 것보다는 단결, 단합 이런 게 우선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수 정치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말씀드렸듯 지독한 경쟁에서 이제 승리자가 된 분들 중에 많은 비율이 정말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상이나 때로는 감정도 좀 이렇게 자제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이 보수 정치 세력, 보수 기업가들이 이 맥락을 했던 거에 좀 더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경쟁에서 강한 그런 현실주의자들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그 역사적으로도 이제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뭐 전두환은 사형 선고까지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보수 계보의 정치를 지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느낀 성향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개혁 보수를 외치는 분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은 쿠데타는 국가 재건을 위해 정말 필요했지만 유신헌법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긴급조치를 통해서 이제 어떤 민주화의 요구나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니까 자유로운 논의들을 억압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요즘에야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2012년 이제 그때는 이제 박근혜 문재인 그 대선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그 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튼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과정에는 가운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하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잘 살게 됐고, 니그들이 지금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 먹고 이런 거지, 이 자유에 무임승차 해놓고 이렇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욕하면 안 되고 박근혜 밀어줘야 된다 라는 그 어르신분들의 입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유신헌법은 안 된다라는 이런 개혁보수 목소리는 그때는 들리지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또 보수가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 더 민주적이고 더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지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왜 엘리트 중엔 보수가 많은가에 대해서 나름 저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니까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왜 예술가들은 진보주의자들이 많을까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